책이 이제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성반마을에 돌아온 기범이는 동몽을 가르치고 나면 리마두의 책자와 새로 필사한 문건을 보면서 소일하였다. 그는 과거 시험의 뜻을 적고 한사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죽은 자 무덤자리를 보아주고 아이들 문자나 틔우면서 떠돌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갈피가 잡히지 않아 손에 들어온 글을 살피는 일로 낙을 삼았다. 경신년에 전에 듣기를 서양 사람들은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부기는 취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중국을 공격하여 점령한 뒤 교회당을 세우고 서양의 도를 가르친다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들의 평소 하던 말과 너무 달라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건을 지었다는 경주의 선비는 양이의 천국 침략을 놀라워하는데 실은 모든 조선 사람이 느낀 공포였다. 양이들이 빼앗은 천국 땅에서 사람을 죽이는지 살리는지 시골 한사로서는 헤아릴 길이 없었다. 외국 역시 미국에 불복해 화친 조약을 맺었다지만 병인년과 신민년에 조선은 어쨌거나 외침을 막아낸 셈이었다. 그러나 그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 세상은 뒤죽박죽이 돼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더 큰 파도가 밀어닥친다는 점이었다. 그를 알기 위해서라도 손에 들어온 것을 우선은 씹어먹듯 파헤치는 수밖에 없었다. 기범이가 다시 문건을 뒤적일 때 심부름하는 아이가 손님이 왔다고 기별하였다. 뜻밖에도 대문간을 서성이던 엊구지가 그를 보고서 꺽꺽 울며 주저앉았다. 엊구지 너 웬일이냐? 왜 울어? 엊구지가 우느라고 대답을 못하자 기범이가 맞은편에 앉아 철썩 뺨을 갈겼다. 고개를 든 엊구지가 흐느끼며 주절거렸다. 기범아, 치수가 백부자를 낫으로 찍었단다. 가명으로 끌려갔는데. 무슨 소리야? 백부자를 찌르다니. 밤중에 낫을 들고 가서 찔렀대요. 그 집 하인들이 치수를 전주로 끌어갔다지 뭐여. 기범이가 엊구지의 어깨를 흔들었다. 백부자는 어찌 됐는데? 찔렀다고만 들었어. 갈 테면 같이 갈 일이지. 넋 빠진 놈이. 눈앞이 캄캄했다. 술 취하면 여자 이름을 부르며 훌쩍이다가도 평시에는 다 잊었다고 펄쩍 뛰길래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런 날벼락이 없었다. 너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지금실로 달려가서 병호에게 구이동 초입에 시암을 오라고 전해. 알겠니? 내 말 그대로 해봐. 엊구지는 기범이가 한 말을 훌쩍이며 주워 섬겼다. 그 길로 엊구지를 보낸 기범이는 주인 장씨에게 사정을 말한 후 급전을 요청하였다. 그런 다음 30냥을 챙겨 큰 도마째와 작은 도마째를 넘고 허이허이 운항강을 건넜다. 사내란 장가들지 않으면 탈이 나는 족속인데 진즉부터 박지수에게 살림을 차리도록 지청구하지 않은 일이 후회스러웠다. 그간 필상이네와 어울리느라고 고향 동무들과는 소원했던 것이 사실이라 돌이켜보니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메뚜기 날아다니는 소리로 귓다가온 들판을 질러 구이동 시암에 도착하자마자 두rum박을 건져 갈증을 씻고 하늘을 올려다보자니 박지수의 일도 일이지만 제 앞날엔 또 무엇이 펼쳐질지 절로 한숨이 나왔다. 엊구지가 얼마나 허겁지겁 전했는지 땀이 마르기도 전에 들판 가운데로 까만 갓이 나타나는데 가까워질 때 보니 병호였다. 두rum박을 내밀자 병호가 목젖을 들썩이고서 물었다. 무슨 일인가? 기범이는 앞서 길을 재촉하였다. 김시풍 영감 좀 만나보세. 혼자 찾기 겁이 나누만. 그 양반이 우리 같은 자들을 만나줄까? 귀천 가리지 않고 호걸 사귀길 좋아한다니까. 고향 형님과는 집안일로 왕래를 했다고 들었네. 헌데 무슨 일로? 기범이는 박지수 사건의 자초지정을 일러주었다. 말을 입에 담기 전에 엊구지는 울음부터 터뜨리더니 병호에게 설명할 때 보니 저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야기를 들은 병호는 기범이의 상태를 알아채고 새 쫓는 소리만 아득한 들판을 바라보며 걸었다. 정확한 내막은 몰라도 백부자에게 병고가 생겼다면 이는 살인에 해당하는 일로 중수가 어떻게 처결될지 그들은 짐작하고 있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김시풍이라도 만나보겠다는 것이지만 중진영의 옥사가 있으므로 몇몇 편의를 도모할지언정 천지개벽할 방도는 나올 리 없었다. 그 양반 집이 봉상이라 하지 않았나? 새벽이나 떨어지겠는걸. 전주에도 있어. 어렸을 적에 형님 따라서 가봤거든. 어둠이 완연해서야 둘은 싸전다리 건너 다가산이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소설대 문이 보이자 기범이가 쾅쾅 두드리면서 이리 오너라를 외쳤다. 잠시 후 청지기가 나와서 찾아온 사람이 젊은 치들인 것을 보고 위아래로 훑어보며 뒤냐 물었다. 기범이는 이름과 장영의 함자를 대고 나고 자란 곳까지 언급하며 영장 어른을 뵈러 왔다 청하였다. 사내가 한 번 더 훑어보고 들어갔다 와서는 김시풍은 손님과 한담 중이니 끝나면 부르겠다며 행랑채 등잔에 불을 밝혔다. 소년이 내온 우물물을 들이켰지만 다른 연락이 없자 기범이가 보찜에서 곰방대를 꺼냈다. 그가 만나게 한 죽 태우고 난 뒤 불을 내온 소년이 나타나 둘을 안내하였다. 서한을 앞에 두고 보료에 앉은 김시풍은 반백의 수염에 쌓여 석류 속처럼 얼굴이 붉었다. 눈빛들이 볼만하구나. 누가 도강낀가 기범이냐? 두 사람이 저를 울리자 김시풍의 첫마디가 그러하였다. 제가 김기범이며 옆에는 동무 전병호입니다. 기범이가 설명하니 나는 내 가친께서 살아계실 적에 뵌 적이 있다. 소과들은 하였는가? 하고 하필이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졌다. 병호가 대신 답변하였다. 작년 봄에 부장 별시에 응시하였으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로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놈들이 소란 떨던 그 무리들이로구나. 과장은 나라에 동량을 선출하는 곳이 아니라 물건을 거래하는 작바닥 같았습니다. 그 같은 과패가 시정되지 못하면 향촌 선비들은 갈 곳을 잃고 함부로 몰려다닐 것입니다. 대원이 대감께서 치세하시면서 민요는 진정되는 추세지만 과패를 바로잡지 못하므로 아쉽습니다. 김시풍이 대원위의 사람임을 알고 하는 소리였다. 너희들 눈에는 세상이 그리 쉬워 보이느냐? 지금 당장 중형에 끌고 가 곤장을 칠 일이로되 손님이라 잡는다. 젊은 혈기와 기계를 좋아한다만 말이 방자하고 눈이 거칠구나. 너희와 긴 말 주고받지 않을 터이니 간단히 사연을 말하라. 청탁 따윈 받지 않을 것임에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 딱 자르는 말에 만정이 떨어졌으나 기범이로서도 말문을 트지 않을 수 없었다. 동무 하나가 옥에 갇혔기로 처결될 때까지 편의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눈을 화등짝만하게 뜬 김시풍이 냅다 소리를 질렀다. 청탁은 안 된다지 않았더냐? 썩 꺼져라 이놈들아. 목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들보가 들썩이는 것 같았다. 둘이 뭔가 변명도 하기 전에 그가 앞서보다 더 크게 외쳤다. 아직도 앉아있느냐? 그의 씩씩거리는 콧김이 두 사람 얼굴에 끼쳐왔다. 하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병호가 돌아보았다. 호남에서는 큰 인물이라더니 보는 눈이 없으십니다. 사연은 듣지도 않고 내칠 생각만 하시니 저희가 파렴치한 뒤나 봐달라는 자들로 보이십니까?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끌어내라! 김시풍이 서한을 두들겼다. 말은 호기롭게 하였으나 떳떳지 못한 바가 없지 않은 기범이와 병호가 풀죽어 사랑을 나설 무렵 벌써 청지기와 대사람이 마당에 모여 있었다. 그들이 골목을 나와 남쪽으로 내려갈 때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안내를 하던 청지기가 뛰어왔다. 내일 조반 마치고 간검당으로 오랍니다. 사연을 듣겠답니다. 간검당이란 중진영의 안에 있는 영장의 청사소였다.
사내가 돌아간 뒤 기범이가 혀를 찼다. 자리에 있는 자들은 꼭 격을 차리고 한 바퀴를 돌려서 친단 말이야. 김시풍이 과연 영을 세운다는 체면치레를 한 것인지 그 진위는 헤아리기 어려웠으나 어쨌거나 아쉬운 건 이쪽이었다. 주막에서 밤을 보낸 두 사람은 동이특기를 기다려 경기전 맞은편 중진영을 찾아갔다. 호경로에 이르러 번을 서는 수직군사에게 사정을 밝히자 언질이 있었던지 곧 간검당으로 안내하였다. 김시풍은 남색 천릭에 대단과 병부 주머니를 늘어뜨린 채였고 머리에 주립을 썼으며 얼굴을 움직일 때마다 폐영이 흔들거렸다. 그가 하옥된 동무의 일을 물어 박지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면서도 두둔한다는 인상을 피하려고 김기범은 상감해 설명하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김시풍은 통인에게 명하여 초관을 불러 두 사람을 소개하였다. 편의를 보아줄 거라는 말에 뒤를 따라가자 초관은 또 옥리에게 인계하였고 옥리는 다시 옥졸에게 넘겼다. 그렇게 사람이 갈릴 때마다 인정전이 들어갔는데 밥을 대려거든 밥집을 소개하겠다며 노골적으로 구전을 청하였다. 어쩔 수 없이 빌려온 돈을 한 푼, 두 푼 지불한 기범이는 시루떡과 술을 장만한 뒤 옥조를 따라갔다. 옥은 중진영 동쪽에 있었으며 사각형으로 지어져 들어가는 문만 봉쇄하면 개미새끼 한 마리 들고 날 틈이 없었다. 중수와 회자수 칸은 경수를 수용하는 칸을 지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 기범아. 그들을 알아보고 칼과 착고를 찬 박지수가 엉덩이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를 본 병호가 칸살 안으로 손을 넣을 때 기범이가 옥조를 돌아보았다. 음식 먹을 동안이라도 저것 좀 풉시다. 늑신 타작을 당했는지 박지수는 얼굴이 붓고 입술에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옥졸이 칼과 착고를 풀어주자 그제야 그가 병호의 손을 잡았다. 기범이가 중숙한 뒤편 사람들에게 어느 분이 행수며 어느 분이 색장인지 모르나 떡을 준비했으니 어서들 드십시오. 차고로도 음식을 장만해 보낼 테니 우리 동무일랑은 편히 지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고서 박지수에게 떡과 탁주를 드시게 하라고 일렀다. 빨리빨리 합시다. 이곳은 군율이 엄한 곳이오. 그들을 보고 뒤편 옥졸이 말하였고 손이 자유로워진 박지수는 탁주를 사람들 입에 대주었다. 그가 다시 칸살 쪽으로 나오자 기범이가 손을 잡았다. 어찌된 일이여, 너 같은 순둥이가. 박지수는 입에 넣은 떡을 우물우물 씹어 삼키고는 따라준 막걸리를 들이켰다. 이어 한 잔을 더 달래서 비우더니 대번에 나긋나긋해져 집 건불에 주저앉았다. 이윽고 수염에 묻은 막걸리 방울을 소매로 쓱 닦으며 입을 여는데 생각보다 목소리가 담담하였다. 얼마 전에 백부자 놈한테 팔려간 그 여자 아버지가 죽은 걸 알았어. 아무리 인색하기로 아버지가 죽었는데 친정에 보내주지 않을 리가 없잖아. 참고 참다가 얼굴이나 봐야겠다 하고서 하원면으로 넘어갔어. 마당엔 차일이 걸리고 딸을 팔아넘긴 값인지 집도 꼴이 갖춰졌더구먼. 목을 빼고 주변을 얼쩡대다가 쌀이울 넘어 뒷곁에 쭈그려 앉은 여자를 보고 말았어. 소복을 입고 오는 여인이란 참. 그러다 여자가 일어나는데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 아무리 잠자리 동료로 팔려갔다지만 복년처럼 떡 벌어졌지 뭔가. 그 하루를 넘어가면 색이 바랄 것처럼 확 피었더라고. 손톱으로 슬쩍만 당겨도 쭉 벗겨지는 수밀도 알지. 매끈매끈한 속살이 나타나고 한입 베어 물면 과즙이 주르르 흘러내리잖아. 하지만 그 또한 하루만 지나면 불러지겠지. 중숙한에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박지수는 한 잔을 더 들이켰다. 상여가 나가는 날 먼 발치로 여자를 쫓아다녔어. 원망 때문인지 곡이 곡진하더구먼.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리 얼굴 한번 못 보고 혼인하더라도 살 붙이면 정들게 마련 아닌가. 자다가 남정네가 더듬거리면 못 이기는 척 가슴을 대주기도 하는 게 사람 사는 이치 아닌가 말이오. 사람이란 애를 낳고 키우고 나중에는 늙어서 그렇게 죽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걸 누가 막는단 말인가. 백부자 그놈이 사내 부실만 하는 자였어도
그토록 화가 나진 않았을게요. 온갖 못된 짓으로 남의 인생을 빨아들여 그깟 식은 몸뚱이를 유지하다니. 보리밭으로 여인네를 끌 때처럼 기범이의 손을 힘주어 잡는 박지수의 얼굴이 열기에 쌓여 번들거렸다. 옥에 오래 갇힐수록 바깥 이야기가 궁금해지기 마련이라 안쪽 중수들은 눈을 번뜩거렸고 옆칸에 하옥된 사람들도 칸살에 붙어 박지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아까는 어서 끝내자고 채근하던 옥졸도 아닌 척하면서 다음 말을 기다리는데 기범이와 병호는 일의 단서가 생각했던 것과 영 딴판이라 착잡한 와중에도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지수는 한 잔을 더 달라더니 말을 이었다. 그날 처자를 보고 돌아온 박지수는 저녁이 되기를 기다려 간물 들인 옷으로 갈아입고 닷 두 자루를 챙겨 구이동으로 넘어갔다. 처음에는 엊구지를 대동하여 망이라도 보게 할까 하였으나 진우를 불구덩에 끌어들이는 일이라 혼자서 백부전의 집 앞을 서성이며 집 안에 개가 있는지 확인했다. 개가 없는 것을 알아냈지만 백부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어둠이 내린 후 담장 옆 떼죽나무에 올라 동태를 살폈다. 약사발이 사랑에 들고 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돼지 서리를 할 때처럼 숲에 들어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마을의 불빛이 사라지고 별빛이 붉어질 즈음 산을 내려온 그는 돌덩이 몇 개를 받쳐놓고 담장을 넘었다. 행랑채를 질러 사랑채 중문을 밀치자 열리기는 하였으나 녹슨 경첩이 삐그르르 소리를 냈다. 담장 밑에 웅크리고 있다가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번에는 사랑마루에 올라서서 여닫이 문을 밀쳤다. 백부자는 보료에 돗자리를 깔고 삼배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지만 상을 치르느라고 처자는 돌아오지 않아 예상대로 혼자였다. 아무리 풍으로 떨어졌다 해도 잠결에 숨이 끊어지는 것은 너무 허망한 듯하여 지수는 백부자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남은 상태로 죽기를 바랐다. 그는 삼배 이불을 들춘 후 모시옷을 입은 백부자의 괴할띠를 풀어 바지를 끌어내리고 창호지에 밴 달빛의 의지에 약물을 바라보았다. 봄이 바타 엉치뼈의 근골이 툭 붉어지고 몇 올 되지 않는 거옷은 반 넘게 세워버려 바랜 풀석 같았으며 삿 가운데 들어앉은 약물은 이미 쭈그러져 탱자 가시에 매달린 고치나 다름없었다. 애벌레는 나방이가 되어 날아가고 껍질만 달랑 매달려 대롱거리는 고치. 그는 어서 일어나라는 듯 백부자의 엉덩이를 툭툭 걷어차고서 갈아들고 온 낫으로 힘껏 목을 그었다. 대번에 뜨뜻한 것이 얼굴에 끼얹히는데 그곳을 나서며 돌아보니 소리도 못 지르고 피를 뿜으며 꿈틀거리는 물체가 보였다. 그런 다음 방을 나와 마당으로 내려설째 측간에 가려고 밖에 나서는 행랑차의 하인놈과 딱 눈이 마주쳤다. 얼굴에 피칠 갑한 치수를 보고 헛것으로 착각했는지 눈을 비비다 말고 녀석이 질질 오줌을 싸면서 도둑이야 소리를 지른 바람에 곧장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 두 자루를 놔두어진 지수가 다시 토방으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떤 녀석은 횃불을 들었고 몽둥이나 쇠스랑을 든 놈도 있었다. 얼마 후에는 또 아비를 위해 하운면 처자를 데려간 그 집 아들놈이 둘러선 하인들을 해치고 나타났다. 마당을 향해 섰던 치수는 단걸음에 내달아 도망치려는 아들놈 등짝에 낫을 박았다. 그때 뒤에서 날아온 몽둥이가 머리를 스쳐가자 세상이 까뭇 꺼져버리던 것이었다. 난 말일세. 지수는 이야기 끝에 숨을 고르더니 잔을 비웠다. 어찌된 영문인지 후회되지가 않는구먼. 살아오면서 언제 그토록 뜨거웠을까? 그는 교적 끝낸 수컷처럼 허탈해 보였지만 마지막 말에는 자부심이 밴 듯하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주구숙한 사람들이 탄식과 한숨을 뱉었다. 급히 마셔서 그런지 치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있었으며 눈에도 핏발이 서 있었다. 술이 떨어진 것을 알고 옥졸이 이제는 그만하자며 치수의 목에 칼을 씌웠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기범이와 병원은 주구숙한 안쪽 사람들에게 동무를 잘 부탁한다며 한 번 더 머리를 조아렸다. 싸던 다리를 건너 흑석골에 접어들었을 때 기범이가 부탁하였다. 아버지에게
전답 일부를 바라보도록 말을 좀 넣어줘. 좀 헐하더라도 상관없으니 급히 처리했으면 좋겠네. 병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사죄는 3번 조사한 후 상계하는 법이라네. 기왕 김시풍 영광과 통하였으니 초복, 제복, 삼복을 최대한 늦추도록 해보게. 왕비가 왕자를 생산하거나 새 임금이 즉위하면 가명도 하고 방면도 한다니까. 임금에게 친정을 하라고 유생들이 난리 피우는 정황은 자네도 알 테지. 그들은 흑석골로에서 보광제를 넘고 구이동으로 내려왔다. 길이 평평해진 뒤 기범이는 박지수가 했던 이야기를 곰곰 씹어보았다. 연인에 관한 뜨거운 연모의 마음이 한 차례 식어버려 예전 감정이 아닌데도 지수가 백부자를 치워버린 점이 놀라웠다. 박지수의 마음은 사랑 이전에 어떤 상태에 이르러 있었으며 김기범은 그 점이 말할 수 없이 벅차고 뜨거웠던 것이다.